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100만 명이 참여한 지난 주말의 도심 집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 집회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모든 매체를 동원해 남한의 간첩들에게 총궐기 지령을 내리고 있다. 공군 군 사령관과 합참을 거친 예비역 장관 한무 씨는 이 집회는 북계 특수군 7,000명이 참여한다며 계엄령 선포를 주장했습니다. 히틀러를 겪고 처절한 반성을 거친 독일조차 네오나치가 존재합니다. 어느 사회나 일부의 극단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상황인식을 하는 분들이 일부의 극단이 아니라 보수의 적자, 주류를 자처하는 시대를 활짝 연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입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 골목길에서 100만 명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이 후진 시대도 이제는 끝이 났으면 좋겠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송채경화 기자, 오늘도 첫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송채경화입니다. 집회 방송 진행한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하셨나요? 아니, 방송 진행은 안 했고요. 네. 집회에는 나갔습니다. 그때는 진행한다고 하진 않았었나요? 진행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네. 내부 사정상 저희 안수찬 편집장만 진행하는 걸로. 내부에서는 송채경화 기자 정도는 안 된다? 그랬나 봅니다. 100만 명. 정말 많이 모였어요. 네. 네. 첫 소식이 어쨌든 100만 명 모인 소식인데요. 그 토요일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외치는 촛불 시위가 이제 100만 명의 시민이 모여서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100만 명이 아니냐 이 얘기를 그렇죠. 해야 되겠죠. 네, 네. 경찰 추산은 26만 명이에요. 26만 근데 이제 명.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게 지금 지하철 승하차 인원 집계를 해서 나온 이제 보도들이 있는데 이게 보면 새벽 12시 30분까지 이제 집계한 승하차 인원을 모두 합하면 한 170만 명이 된다고 하고요. 그날. 네, 기존의 이용객 수 한 70만 명 정도라고 해서 이걸 빼더라도 어쨌든 지하철 이용객만 100만 명이 넘는다. 네. 그리고 여기에 뭐 시내버스로 온 사람들, 광역버스로 오신 분들, 지역에서 관광버스로 오신 분들. 걸어온 사람도 많아요, 지금. 네. 걸어온 분들도 많고 이렇게까지 합하면 숫자는 뭐 100만 명에서 훨씬 더 늘어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너무 있습니다. 당연한 게 지난번 기왕 오셨을 때 경찰이 인정한 90만 사진하고 비교해보면 네. 2배, 3배는 됩니다. 그리고 주요 라인 막 옆 골목에도 사람이 꽉 찼었잖아요. 그렇죠. 골목마다 사람이 꽉 찼죠. 200만 명 가까이 된다. 저는 제 피부로 느낀 것은 실제 사실 경찰 추산으로 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안 돼요. 경찰 수산으로 하면 26만 명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 수산대로 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네. 네덜란드 정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100만 명이 실제 넘어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많은 인원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100만 명이 왔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죠. 그러시겠죠. 예. 그렇게 과연 갈지는 새누리당이 또 특히 비주류 중심으로는 그렇게 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비주류 원내외 인사 90여 명 정도가 국회에 모여서 비상시국 회의를 열었는데요. 그 결의문을 발표를 하면서 새누리당의 해체를 추진하겠다.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회의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집회 나갔다 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제 인기가 그러셨어요? 네. 네. 안녕이라고 외치는 분들도 많았었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 100만 명이 놀란 게 아니라 저 인기에 놀랐어요. 김무성 전 대표는 사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물론 본인의 살 길이 열리니까요. 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이르면 내일 박근혜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인데요. 조사 장소와 조사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청와대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서면 조사를 원하고 있을 테고요. 그런데 서면 조사는 좀 국민적인 부담이 좀 있을 테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검찰 수사팀이 청와대나 혹은 제3의 장소를 찾아가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속전속결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최순실 씨 관련해서 수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생각해보면 지금은 이제 직권남용, 사기 미수 이렇게 네. 주요 혐의가 그렇거든요. 네, 맞습니다. 직권남용은 결국은 기업들 상대로 뇌물죄를 적용한 게 아니라 기업들이 부인하면은 그 직권남용이라는 건 기업들이 피해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혐의란 말이죠. 네. 근데 뇌물죄를 적용해야 되는데 기업들 회장들이 와가지고 인정하겠어요 이거? 본인들이 단순히 협박당했다고 해야지 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자기들 잡혀가는데. 그렇죠. 인정 안 하겠죠. 저는 더 문제는 이 사기 미수라고 생각합니다. 사기가 미수였으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죠. 네, 그렇겠죠. 사기 미수 이게 말하자면 재단을 상대로 네. 사기를 쳤다는 거거든요. 근데 재단도를 다 뽑아가지는 않았으니까 미수에 그쳤다는 인식이란 말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검찰이 처음에 사건의 각을 잡을 때 네.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성형외과 그 것만 해도 조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 많아요. 국세청은 누가 동원했고 국정원을 동원한 건 누구며 경쟁업체를 압박한 건 누구고 그리고 뭐 대통령 주치 어떤 서울대 병원장이 이런저런 혜택을 줬는데 네. 원장에게 이거 따져보려면 한참 많은데 이런 사람 다 안 부르잖아요 지금. 조원동 경제수석이 이거 그 성형외과를 해외 진출시키지 못해서 관뒀다. 네, 그런 거 조사하려면 조원동 전 전교수 불러야 되잖아요. 안 부르잖아요. 야. 이거 다 안 하고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보여주기라고 봅니다. 어디서 하든. 장소와 방식 가지고 크게 떠들 텐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수들도 총수하게 자꾸 제가. 네. 김어준 총수 말고요. 대기업 총수들이 네. 어제 이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줄줄이 소환이 됐는데요. 어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서 뭐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그 전날에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 등등을 불렀는데 이제 뭐 주말에 몰아서 이렇게 조사를 한 거를 보고 좀 재벌 배려 차원 아니냐. 촛불 시위로 다 이목이 그쪽으로 집중돼 있는데 이제 뭐 기습적으로 부른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봐주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롯데 하나 털려고 2달간 검찰 몇십 명이 붙었었는데 이게 뭡니까? 재벌 총수를 다 불러서 주말에 다 끝내고. 협박 받았어요? 네, 협박 받았어요. 뇌물 그럼 거꾸로 대가 받았어요? 아니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끝나죠. 아, 정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는요. 그 재작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대박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 결론을 내렸다라는 건데요. 이게 검찰이 이런 걸 인정해 준 게 처음이라는 게 의미가 있네요. 네, 검찰이 처음 인정을 한 거고요. 이게 보면 최순실 씨가 문고리 3인방과의 회의에서 제안을 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 그 대통령 연설문을 이제 사전에 받아봤었잖아요. 최순실 씨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딱딱한 말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로 이제 고쳐줬는데 이게 보면 이제 통일 대박이다 이 표현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검찰 쪽에서 이제 얘기를 했다고. 참모진들은 알지 못했고. 네, 청와대 참모진들은 전혀 몰라서 뒤늦게 이제 대박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게 혹시 비속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확인할 정도로 당황을 했었다고 하고요. 이후에 대통령은 뭐 이 신년 기자회견뿐만이 아니라 뭐 다보스 포럼, 뭐 외교통일 국방 업무보고, 독일 드레스덴 간담회에서도 통일은 대박이다 이 표현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죠. 지난주에 사실 뉴스가 너무 많아서 네. 최순실을 덮고 있는 양상이라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지나간 뉴스 중에 하나가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주장을 했었죠. 해경 해체. 이 뒤에도 최순실 씨가 있다. 그 근거로 해경 당시 정보팀에서 어떻게 갑자기 해경 해체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아봤더니 얼마 알아보지도 않아서 최순실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는 거죠. 이걸 해경에서도 알았는데 그 핵심이 민정수석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네, 통일 대박은 단순히 뭐 용어일 수 있지만 해경 해체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런 인식에 이런 단어들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사실 해경 해체 얘기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개성공단도 폐쇄도 최순실 씨의 작품 아니냐는 얘기가 지금 많죠 사실은. 네, 많이 나왔죠. 입증하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추정하는 게 합리적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해결 해체 하나만 해도 이게 혹여라도 신은실 씨가 이 뒤에 송영길 의원의 주장처럼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면 이거 다시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다. 말이 조사할 게 되나요? 정말 많네요. 그런데 지금 당장 대통령을 한 번 검찰들이 조사하지 또 부르겠어요?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된다. 벌써 언론에서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라고 하는데 뭐가 정점이에요?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제대로. 그렇죠. 네, 정점을 향해 가고 있고 대통령이 조사받았으니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일단락 짓는 모양새를 갖추자고 하는 것 같은데 어림도 없죠. 그럼 가만히 있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장장님. 일단 화를 낼 거고요. 계속 주장하겠죠? 이게 말이 되냐고.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네, 그 또 최순실 씨에 대한 내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국내를 비운 사이에 최순실 씨가 청와대 인사에까지 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난 건데요. 그러니까 2014년 1월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 스위스 해외 순방을 떠났을 때 청와대 내부에서 이 박관천 행정관이 이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을 만들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 내부에 내홍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 최순실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들을 전원 교체하라 이렇게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지시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초반에 이 뉴스들 전하면서 국정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국정을 하신 거라고. 네. 이게 이제 그거를 입증하는 뉴스들이 나오는 거네요. 실제 본인이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비서관에게 지시를 했고. 네. 그게 비서실장한테 전달이 됐겠죠? 네. 안봉근 비서관이 이제 교체 대상 경찰 11명의 명단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 일괄 교체를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나와서 결국 박관천 행정관 등 일부만 경찰로 복귀시켰다는 네, 이게 보도입니다. 박관천 경정이 예전에 했던 인터뷰하고 수미상관이 되네요. 그때 박관천 행정관이 이제 본인이 이렇게 좌천된 것이 최순실 씨의 지시라는 걸 알지 못한 채 네. 어떤 인터뷰를 했었었냐면 처음에는 이게 문건을 작성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서 처음에는 전원 교체한다느니 일부만 한다느니 그대로 있다느니 그 헷갈리게 계속 바뀌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이야기가 여기랑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최순실 씨가 최순실 씨가 다 잘라라 그랬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다 자르냐 뭐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죠. 본인은 박관천 경정은 듣기만 한 거죠. 그냥. 네. 근데 그 뒤에 본인을 포함해서 어떻게 교체되는 게 최순실 씨였다는 건 몰랐겠죠. 이번에 드러난 거네요. 네. 이것도 조사해야죠. 이거 조사해야 되는데 언제 다 하냐고요. 네? 박관천 경정이 다시 불러 들어와서 네. 조사해야 되거든요. 불러 들어왔다는 소리 없잖아요. 네,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정점을 향해 가고 대통령이 곧 수사를 받습니까? 뭐 조사 방식, 장소 막 이거 가지고 크게 떠들 텐데 이게 뭐가 중요해요? 실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냐가 중요한데 이거 다 조사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제대로. 다음 뉴스 있습니까? 네, 국가정보원 간부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국정원 안전가옥에서 수차례 만나서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원 내부 정보를 전달했다. 이런 증언이 나온 건데요. 이거 큰 뉴스네요. 네, 큰 뉴스입니다. 또 이제 국정원 직원을 통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한테도 비선으로 보고를 했고 또 국정원 다른 직원들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이를 차단을 했다. 이런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또 죄송합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알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국정원의 정보나 네. 또 사장기관 감찰 정보를 다 모이는 곳인데 여기가 본인이 몰랐다고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도 내버려 둔 거니까 이 양반도 큰 책임이 있는 거죠. 큰. 그렇죠. 그리고 뭐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비선 보고를 받은 거니까요. 원래는 이제 전현직 국정원장을 거쳐서 이제 청와대에 보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지 않고 이제 국장을 통해서 비선 라인과 직접 거래를 한 거라서 문제가 더 커지는 거고. 이거는 국정원의 내부 고발 아니면 나오기 힘든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사정과 당국 관계자 이렇게 멘트로 나온 보도인데요. 그래서 뭐 국정원 보고서 자체가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직접 전달이 됐고. 뭐 이렇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분 그 추 아무개 국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추 국장이 본인이 뭐 최순실 씨 관련해서 조사한 거 이외에 다른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최순실 관련해서 조사를 한 거를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정보 활동을 사찰을 해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 최순실 정윤회 관련 내용이 나오면 지방으로 발령을 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
국정원 내부 사찰도 했네요. 국정원 내부 사찰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 정도 내용은 국정원 내부 고발이 아니면 나오기 힘든 내용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추모 국장, 이분은 박원순 제안문건 만드신 분은 아닌가? 네, 맞습니다. 2013년도에 이른바 박원순 제안문건 작성자로 지목돼서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하다가 다시 국정원으로 복귀를 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초기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근무를 했었고 또 민정수석실에서도 친인척 관리를 담당을 했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원순 제안문건 작성자를 지시한 사람도 최순실 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아직 여기까지 나온 게 그렇게 아니니까. 추정해 볼 수 있는 뉴스네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국정원 내부에서 최순실 씨가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 삼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좌천시키고 국정원 내에서도, 그리고 최순실 관련 뉴스는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직접 전달했고 그것도 공식 라인을 거치지 않고 라고 하는 내부 고발이 나오거든요. 우병우 민정수석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이걸로. 그러니까 지금 파국에 큰 일조를 담당한 거예요. 덮어주면서.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거밖에 없잖아요. 가족회사에서 카드, 예? 또는 뭐 가족회사에서 자동차를 회사로 등록해놓고 본인이 사용하였다. 네. 이거 제가 보기엔 벌금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처가 땅 거래 의혹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걸 따져야죠. 그거는 다 봐줘도 돼요. 봐줘도 되고. 그것도 봐주면 안 되죠. 아니 본인 살 따지고 보면 횡령이라고 하는데 배임 뭐 그쪽 방향일 텐데 본인과 그러니까 부인이 다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네. 배임할 주주가 그렇게 없어요. 실제로 벌금 얼마 안 나온다니까요. 주주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 150만 원 예상합니다. 네. 제가 물어봤어요. 그 법조인 분들에게. 얼마 정도 나오고 있냐. 뭐 많이 나오면 150만 원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본인이 자신 있었나 봐요. 나갈 때. 건이 얼마 안 되니까. 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어떻게 수사받고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수사 의지가 드러나는 그러니까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예. 네. 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죠? 아니군요.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나요? 네. 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013년 말 포스코 측에 차기 회장은 권오준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이 직후에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포스코 측을 따로 만나서 이렇게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서 뒤탈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 CJ 이미경 부회장 관련된 뭐 사태 압력뿐만이 아니라 뭐 누구를 차기 회장으로 정해라 이런 것까지 다 정해서 알려줬다는 거죠. 뭐 큰 뉴스 아니네요.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뉴스들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리고 CJ 그 사기업 회장도 날리는데요. 포스코 정도야. 이게 어디서 나온 뉴스입니까? 한국일보에서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일면으로 계속 보도하는 뉴스인데요. 이거 뭐 자세하게 좀 보면은 조원동 전 수석이 이제 최명주 당시 포스코 기술투자 사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차기 회장은 권오준으로 결정됐으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는 이제 주주총회를 거쳐서 신임 포스코 회장으로 공식 취임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제 다 회장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려고 형식적으로 진행된 거다. 이런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제가 주말 워낙 이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가지고 최순실을 덮는다 할 만한 뉴스들이 나오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오늘 거론 안 하시길래 이거 꼭 나와야 되는 뉴스라고 생각한 게, 이 정윤의 문건 파동. 그때가 사실은 이 최순실 씨의 파워나 실체가 드러날 사실 굉장히 좋은 기회였잖아요. 그때 실제로 세계 일보의 경영진도 뒤바뀌고 뭐 그 보도를 했던 직원들 기자들 잘리고 그랬죠.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 문건에 우리가 전체를 보지 못했잖아요. 네. 세계일보가 그 문건을 이번에 공개했죠. 근데 그 문건에 보면 이미 최순실 권력서의 일이 그 얘기가 써 있었다고. 거기 이미 나와 있어. 최순실 씨가 그 문건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건도 다시 한번 우병우 민정수석 다 봤잖아요. 네, 그랬겠죠. 네. 다 본인이 모른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문건에도 우리가 이제 박관철 경정이 조사받을 때 했다고 하는 말로 처음에는 보도가 된. 1위 권력수의 1위 있는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3위가 비로소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정윤회 문건에 그 이름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모른 척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주말에 뉴스 중에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건 너무 많이 나와서 묻히겠구나 했던 게 네. 정유라 씨가 고3도 아니고 고2 때 본인 대학 다 정해졌다고 미리. 네, 친구들한테.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네. 고2 때. 그렇죠. 예. 그때가 그 이화여대가 그 특례 입학을 승마를 집어넣은 그때였죠, 바로. 그러니까요. 네. 앞뒤를 맞춰보면 사실 이것도 조사해야 되거든요. 조사할 거 진짜 많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이화여대 전 총장이나 관련해서도 안 부르잖아요, 지금 전혀. 조사할 게, 이 건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이고요. 성형외과 건 어마어마한 건이고. 근데 정유라 씨가 고2 때, 나 갈 대학 정해졌어. 라고 말했다는 게 주변에 저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뉴스도 이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려면 본인이 알려면, 그죠? 작업이 이미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이거를 수사를 할까요? 과연? 지켜봐야겠죠. 한 건 한 건이 다 감옥 가서 오랫동안 있을 일이에요. 그것도 국가 권력을 이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브리핑이 검찰이 과연 이거를 수사했냐 안 했냐 이걸 그러니까 위주로 앞으로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뉴스를 새로 전한다기보다는 네.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 뉴스들이 제대로 수사됐느냐 안 됐느냐만 따져도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대통령이 수사를 어디서 받느냐 이거 안 중요합니다. 어디서 받든 뭐 어때요. 본인 관저에서 받아도 돼요. 서면으로 받아도 되고. 근데 실제 중요한 건 수사를 하느냐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채경화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 인사 올렸습니다. 요즘 시리에 빠진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거, 그거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주라면 군주다워라. 만인지상이라 하려면 만인지상답게 좀 할 수 없느냐. 그래, 놀더라 좀 크게 놀아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에요. 지위가 있고 이신이 있지. 쪼잔하게 그게 뭡니까? 응? 아줌마들 아들 데리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응? 진짜 저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가슴 3회만 치겠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 이래 됐는가? 응? 이 MB를 한번 보세요. MB 얼마나 시원합니까? 응?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것도 없어. 사대강 사대강 이 스케일이 다르죠. 이거 하나만 확 그냥 긁잖아. 한 방에 그냥. 응? 이게 바로 대한남아의 기회가 아니냐.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원 외교도 말해야지요. 방산 비리하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그걸 언제 말할 필요 하려고 없으니까 그랬어요? 얘기 안 하는 거지. 지금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 외교 얼마예요? 좀 얘기할 필요. 왜 그 끼리냐고 지금 분위기가 얼마예요? 아닌데. 김호준이 나 좀 구해줘. 새누리당이 지난 일요일 비상시국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해체, 탄핵이라는 단어들이 거론됐는데요. 당일 회의에 참석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네. 제가 도지사님을 처음 인터뷰한 게 초선 때, 네. 코 많이 흘리실 때, 10년도 넘었는데 이제 대선 잠룡이시군요. 반갑습니다. 19대 때 이미 불출마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19대 때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은 사실, 지금의 파국, 그 책임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으시고, 그래서 오늘 좀 허심탄회한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네. 네. 첫 인터뷰는 이제 차기 대선 주자로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 기회로 하고, 오늘은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이 말이 흔히 하는 표현으로 하야, 퇴진, 그런 뜻입니까? 네, 사실상 그런 뜻입니다. 사실상.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선으로 물러나라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건 너무 모호한 표현 아닌가? 이선으로 물러나는 건 뭐 대통령 권한이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이것도 불분명하고. 그 이선 퇴진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네. 그 정치 일정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60일 뒤에 하야를 바로 하게 되면 60일 뒤에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60일 내에 우리 국가가 준비되어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시한부 퇴진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야가 합의하는 정치 일정까지의 의전적 역할만 수행을 하면서 내치든 실질적인 대통령의 내용적인 직무에 대해서는 총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된다면 이선 후퇴도 네. 뭐 우리 국민이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롭다라고 하면 못할 건 아니죠. 근데 네. 지금 이야기되는 이선 후퇴라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은 다 행사하겠다 이런 식의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지금 대통령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라고 국민이 판단 내린 거에 대해서 버티기로구나. 네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거지요. 네. 이선호퇴라고 하는 모호한 표현 말고 이제는 하야 퇴진하는 게 맞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대로 대통령이 버텨봐야 예. 실제로 기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임기를 굳이 채우겠다라는 것은 무모한 오히려 국가 기능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우리 혼란은 최소화하면서 이것을 빨리 끝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이겠냐. 그런 면에서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되고요. 여야는 정치 일정을 합의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 소위 뭐 식물 대통령, 사실상 탄핵 상태, 유고 상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고 정치권이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당장 당 내에서 퇴진 이야기가 안 나왔던 이유는 사실 60일 내에 대선을 치르면 후보가 아직 약한 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권이 야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억지로 이 지금 완전히 무너진 체제를 유지시키고 끌고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당내에서 이선이란 말을 하고 그랬던 건. 그 계산은 네. 두 번째 문제고요. 우선 이 국민적인 그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 민심에 승복을 하고 그 다음 길을 찾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이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제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즉시 하야는 아니고 정치 일정을 좀 정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질서 있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즉시 하야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당내에서도 이미. 네네네. 대통령이 어차피 미련을 안 버릴 것 같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착수를 하자라는 분들도 있고요. 그 숫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대통령이 친박 지도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제외하고 즉시 하야는 몇 %, 탄핵은 몇 %, 이렇게 대충 감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게 서로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공개적으로 서로의 생각을 다 확인해 본 게 어저께가 본격적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저께 그 비상시국회의에 나온 논의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몇 % 견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의원들도 민심을 이제는 명백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민심을 반영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고민에 들어갔고요. 또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더 설득력이 있는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져 가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당 내에서도 뭐 즉시하야나 탄핵이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네, 어저께 뭐 즉각 하야론도 나왔고요. 탄핵 얘기도 나왔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것을 구체적으로 찝어서 얘기하는 것은 추후 논의 사항이라고 보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보를 보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으신 것 같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로는 그래 보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3차 담화를 예상하면서 언론에서는 뭐 새누리당 탈당, 뭐 이선 퇴진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탈당도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미? 예. 한 박자씩 늦고 국민들이 정말 느끼는 거와
한참 동떨어진 내용으로 하면서 국민들의 불신에 더 불을 붙여왔는데요. 그 정도의 3차 담화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도 이제 총사퇴하라고 어제 모인 비주류 혹은 원내 위원장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정현 대표는 당장 지도부 사퇴는 없고 1월 중순에 조기 전대를 해서 대선 후보가 당대표도 겸임하는 걸로 당원당규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정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이라고 그렇게 행동대장처럼 앞서서 해왔고 청와대에도 들어갔었고 진박 또는 박근혜 당정 일체론을 내세우면서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이 정도 됐으면 책임을 지는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거국 총리가 지명이 되면 즉각 사퇴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이정현 현 지도부와는 거국 총리를 위한 여야 회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바로 지도부 때문 아니겠습니까? 앞뒤가 바뀐 거죠. 그리고 네네. 네. 1월 전당대회라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저는 꼼수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의 꼼수인가요? 반기문 사무총장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또 시간을 끌다 보면 국면이 또 다른 변수가 있어서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일단 시간을 끌고 보자라는 그 속내가 너무 명백하게 보이죠. 1월 중순으로 특정한 거 보면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가 당대표도 겸임하는 걸로 하자는 거 보면 반기문 총장이 돌아오고 반기문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전열을 정비하겠다. 친박 중심에. 이런 생각인 것 같죠? 그래, 일말의 그런 미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이미 물 건너간 얘기 아니겠습니까? 반기문 사무총장 귀국해도 친박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함께 상식적인 판단을 가진 분이라면 네. 이미 국민이 사망 선고를 내린 친박에 같이 하겠습니까? 네. 친박만 모르는 친박의 진실이죠. 반기문 사무총장하고 인연이 좀 있으시잖아요. 혹시 최근에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지난번 대주 포럼에 네. 정식 초청돼서 오셨던 게 가장 최근에 뵌 거고 네. 그 후로는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의 사이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사실 당대표도 그렇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할 이제 법적 근거도 없고 당연당규 근거도 없는데 이대로 계속 가면 결국은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네. 보면. 그럼 여당 의원들 중에 이 탄핵에 동의할 의원들이 이제는 있을 거라 보시는 거죠? 지금 야당이 171석인가 되니까 29명이 찬성을 하면 네. 3분의 200명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 정도는 상황에 따라서 가능한 그런 형세라는 판단이 듭니다. 어저께 분위기를 봐도 그렇고요. 어저께 한 현역 의원만 42명 정도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당 지도부에서 초선 의원들은 별도의 집회에 나가지 말라라는 엄명을 내려가지고 초선 의원들이 어저께 4명인가 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초선 의원들이 현재로야 당 지도부가 그냥 아주 눈을 부릅뜨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위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심을 거듭 확인하게 되면 초선들도 결국 민심의 큰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9명 정도는 어제 분위기로 봐서는 충분히 채워질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실 정도군요, 지금 분위기가. 네네,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사실 대통령 책임도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2차 사과 담화를 보면 특정 개인의 비리라고 하니 안타깝다. 이건 본인은 상관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대통령이 최순실 씨 전액을 몰랐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 자신이 모든 걸 지시했다고 봅니다. 최순실에게 위임하는 것도 대통령이 최순실에 대한
어떤 신뢰나 맹목적인 뭐랄까요, 맹종 같은 거를 측근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걸 따른 거지, 대통령이 그런 절대적인 신뢰나 그거에 따른 어떤 이 억압적인 분위기가 없다면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는 꼬리 자르기가 불가능하고요. 대통령이 지금 사태의 몸통입니다. 네. 불과 한 달 전에 이런 인터뷰가 가능할지 상상도 못했을 텐데, 네. 도지사님도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좀 공개적으로. 아니, 그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거고요. 네. 설마 했던 거죠. 한 달 전만 해도. 우리 근데 어차피 태블릿이라는, 예.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온 것이고, 그 이후에 파도 끝이 없는 그런 사실관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저도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몸통이다. 새누리당 해체 얘기는 어떻습니까? 이 해체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비박 어제 모이신 분들 중심으로 탈당을 해서 새로운 원내 정당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친박도로 나가라고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거죠? 우선 지금 당 해체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그런 건데요. 예. 아무튼 친박들 비박들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끼리끼리의 얘기가 앞에 서게 되면 이건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라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국가를 잘 이끌 테니까 뽑아달라고 국민들에게 선거운동을 했고, 그 이후에 정말 비상식적인 행태가 계속 있었는데도 친박은 그것을 엄호하느라고 돌격대 역할을 했고요. 비박은 힘이 없다라는 이유로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유효한 견제를 못했던 거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새누리당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여져 있는 현재의 정치의 역사적인 그런 이 집합체를 해체를 하자. 법적으로도 해산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과거의 모든 역사적인 우리의 유물들에 대해서 청산을 하자라는 거죠. 그 후에 어떻게 될지는 그건 이제 국민들에게 맡기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 비장한 각오는 알겠는데,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구성원이 그대로면 이름을 바꾸고 법적 천성을 하고 해도 구성원이 같으면 같은 정당을 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전혀 다른 이름.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쇄신이니 재창당이니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고요. 예. 인적 청산 플러스 정말 건강한 보수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이번 박근혜 대통령처럼 엉터리가 아니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과 진영으로 완전히 해체 모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성원도 이 해체 이야기에는 지금과 같은 구성원으로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해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재창당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구성원의 상대가 있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네. 더민주에서 탈당해서 거기로 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럼 남은 것은 정의당인데 정의당은 더 어려울 테고, 국민의당 정도가 남은 대상이고 그나마 사이가 더민주보다는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럼 더민주 쪽의 일부 혹은 전혀 새로운 지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당끼리의 서로의 연합이나 재편은 그 어렵겠지만. 다음 문제고요. 예. 예, 그 다음 문제고요. 물론 한국 정치가 워낙 역동적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배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우선은 현재 엉터리 대통령을 가지고 국민을 배신한 친박 핵심을 사실은 청산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과연 한국의 정치 판도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뜻도 듣고, 그리고 청산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진용이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서서히 그림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당이나 더민주 일부 탈당파의 합류도 배제할 수 없겠군요. 그 정도는 그건 한참 뒤에 먼 이야기죠. 먼 이야기. 지금에 집중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 전 원내대표 다들 이제 지금 이 비박, 이 모임에 주축인 분들인데 이분들이 결국은 친박 좌장, 선대본부장, 비서실장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지금이야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런데 지금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자신은 책임이 없는 양 하고 다음 대선에 자기 뽑아달라 하는 거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네. 청산 과정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반성하면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이번 대선에 나와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연 어느 정도 그 관여가 돼 있었고 아니면 방관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다 단정을 짓고 단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부분이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네. 아니, 네. 일반 보직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이제 선거를 총괄했고 한 사람은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나는 최순실 이름만 알았고 실제로는 몰랐다. 이렇게 말한다고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2007년에 예.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사실은 이 최순실 그 정윤의 문제를 놓고도 사실은 굉장히 후보 검증과 공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그때 오고 갔던 그 발언들이나 행태들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지사님도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나가셨어요. 다들 잊었겠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네네. 그때 한가운데 앉아 계셨는데 물론 득표는 얼마 못하셨지만 그 이명박, 박근혜, 원희룡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제 사진 네.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대선 후보로 나오셨었기 때문에 그때 최순실의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듣긴 들으셨죠, 이미. 뭐랄까요? 그 정도의 정보력 같은 게 있을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때 아무튼 최태민 그때는 최순실보다는 최태민과 정윤회 이쪽으로 초점이 많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기억에. 네. 어쨌든 그런 이름들이 왔다 갔다 본인이 직접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네. 양 진영에서 이제 양 두 거대 진영에 싸울 때 예. 본인 캠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경필 당시 의원 한 사람 달랑 있지 않았습니까? 두 분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어쨌든 듣긴 들으셨죠, 그때? 그런 이야기. 당시에, 네. 신사동에 비밀 사무실이 있다는 등, 네. 등등등,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등,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당시에 친박 캠프에서 네. 아주 격렬히 반발하고, 반격하고 이러면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는 패배했기 때문에 예.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년 전에 나왔던 얘기를 지금 김무성, 유승민 이 두 분이 지금 유력한 원투 펀치인데요. 이 두 분이 과연 적당히 모른다고 하고 혹은 자기도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대선에 나오는 게 맞는가. 이번 대선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닌가요? 네. 거기까지 말씀 못 하시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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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우병우 네네. 검사 출신이시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에 있으면서 이거 국정 개입을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허수아비 민정수석일 텐데 누구나 다 얘기하고 본인도 얘기하는 것처럼 실세 민정수석이었잖아요. 네. 직무유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희룡 제주도 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